자, 이번 시간에는 방정식 활용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방정식의 활용. 어, 여기 방정식의 활용 파트에서는 이 방정식을 푸세요라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방정식을 푼다라는 것은 방정식의 근을 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을 구하는 방법은 인수분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그런 고차 방정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3차, 그 다음에 4차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질문이 그러면 어떻게 나오느냐면 방정식의 활용 파트에서는 실근의 개수, 실근을 직접 구하라 이 말이 아니라 실근의 개수를 묻는다거나 아니면 뭐 실근의 존재 범위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뭐 수능에서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인수분해 그런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실근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즉 x축하고 몇 점에서 만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그래프를 그려야지 x축하고 몇 점에서 만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미분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방정식 fx는 0이라는 방정식이 하나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 2차 방정식이든 3차 방정식이든 4차 방정식이든 상관없습니다. 자, 이 녀석의 근, 그죠? 근을 구하라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근의 개수, 그죠? 그 근이 존재하는 범위 뭐 이런 것들을 묻게 됩니다. 그럼 이 방정식을 직접 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을 함수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왔다 갔다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방정식을 함수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방정식의 등호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녀석을 하나의 함수로 봅니다. y는 fx. 자, 오른쪽에 있는 0도 y는 0 하나의 함수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y는 fx라는 하나의 함수, 그 다음에 y는 0. y는 0은 x축이죠. 그래서 두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두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서 그 녀석의 교점의 x 좌표가 이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에서 실근의 개수, 즉 이 근의 개수가 몇 개니? 라고 물으면 이 교점의 x 좌표의 개수가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상당히 중요합니다. 방정식을 함수로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함수를 또다시 방정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예제입니다. 자, 오른쪽이 0이 아니라 이렇게 gx라는 어떤 또 식이 있어가지고 방정식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 녀석 또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왼쪽, 오른쪽, 그래서 y는 fx, y는 gx, 그죠? 이 녀석의 근, 이 말은 y는 fx랑 y는 gx 그래프를 그려서 그 녀석의 교점의 x 좌표를 구하게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이 녀석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gx를 왼쪽으로 한번 다 넘겨볼게요. 그러면 fx-gx는 0, 그죠? 이런 방정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죠. 위에 커프나 밑에 커프나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을 함수로 잡으면
얘는 y는 fx-g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y는 0이 되겠죠. 그 두 녀석의 그래프의 교점의 x 좌표를 구하는 것이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거가 됩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이렇게 푸는 게 좋을 것 같고 어떨 때는 이렇게 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두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구할 때는 등호를 기준으로 좌우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여기, 어떨 때는 여기, 어떨까요? 양쪽에 어차피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내가 자신이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래프 그리기 쉬운 것 선택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네, 뭐 친구들마다 푸는 방법이 달라지겠죠. 풀이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나는 여기 y는 0, x축이 너무 쉬워. 그러니까 한쪽으로 다 몰아. 그런데 다 몰았더니만 이 녀석 그 그래프를 내가 못 그리겠어. 그럼 답 없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좀 쉬웠지만 이거를 따로따로 쪼개보니까 얘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정식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3차 방정식입니다. 그 다음에 4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4차 방정식은 다음에 등교를 하고 나서 조금 다루고요. 여기에서는 3차 방정식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입니다. 미리 팁 하나 알려드리면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 근을 직접 구할 수가 있죠. 근데 3차 방정식은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3차 방정식 근을 구할 수 있는데 3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 2차 방정식처럼 근의 공식이 존재할까요? 그죠? 이런 것도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학생들은 좀 찾아보고 보고서를 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입니다. 자, 위에서 왼쪽이 3차죠. 0입니다. 그러면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러면 왼쪽 3차 방정식이지만 왼쪽으로 하면 3차 함수가 되는 거죠. 3차 함수.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3차 함수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아니죠.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런 거였죠. 위로 쭉 올라갔다가 밑으로 쭉 내려오는, 그죠? 최고차항이 플러스일 때를 만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극대고 여기가 극소고 뭐 이런 이야기도 했죠. 자, 그러면 이런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잘 보세요. 만약에 어떤 문제에서 만약에 이렇게 x축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3차 함수 y는 fx는 x축하고 여기 점에서 만나고 요 점에서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3차 방정식은 근이 3개 나옵니다. 그런데 교점이 2개죠. 이는 중근을 하나 가지게 되는 것이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만나는 실근을 하나 가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실근의 개수 2개,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지나가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근이 몇 개 나오죠? 하나, 둘, 세 개 나오죠? 그래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만약에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겠죠? 뭐 이렇게 x축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3차 함수랑 y는 x축이 여기 한 점에서만 만나게 되죠. 맞습니까? 그는 3개 가져야 되는데 한 점에서 만나. 그 말은 만나는 저 녀석은 실근 1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개가 허근이 되는 거죠. 이렇게 판별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렇게 문제로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압도적으로 기출 문제는 이렇게 접하는 경우에서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접하는 경우.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y는 x 세제곱처럼 이런 그래프가 있는 경우도 있죠. 여기 순간적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0이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도 있죠. 즉, 이 점에서는 순간적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0입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x축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한 점에서 만나죠.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이런 경우랑 똑같죠. 근데 여기 한번 봅시다. 요 점을 이렇게 지나가는 x축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얘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 말입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0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입니다. 그러면 x축도 접선의 기울기가 0이죠. 그 말은 이 점에서 서로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접하게 되면 중근이죠. 근데 중근을 가지게 되면 위에 보세요. 일반적인 3차 방정식은 중근을 가지면 반드시 실근 하나를 더 가져야 되는데 더 가질 수가 없죠. 이 점에서만 딱 만나기 때문에. 그죠?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점에서는 순간 만나고 얘는 그냥 그대로 내려옵니다. 요 만나고 나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한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떤 근을 갖느냐? 그러면 근을 삼중근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요 점이 예를 들어서 A다. Y는 fx가 요 점 A라는 점에서 이렇게 접하게 x축하고 이렇게 접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이 fx는 x-a의 세제곱, 즉 3중근을 가지게 됩니다. 최고차항이 뭔지 모르겠지만 p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접선은 2가지가 있는데요. 위에 있는 것처럼 스치듯이 지나가는 접선이 있고요.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접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스치듯 지나가게 되면 중근을 가지고요. 이렇게 뚫고 지나가게 되면 삼중근을 가지게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출제도 많이 됩니다. 되셨죠? 오케이. 그러면 하나 좀 더 이야기를 할게요. 참고로 자,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에 있어서 어떤 방법도 이용을 하게 되냐면 극대와 극소를 이용해서 저 3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할 수도 있습니다. 극대 극소를 이용해서 3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3차 방정식의 근은 이런 형태의 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만약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중간에 요런 경우죠. 요런 경우. 이렇게 x축이 지나가니까 극대값은 플러스,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죠. 극대극소의 이용, 극대극소의 부호를 이용,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게 되면, 자, 극대값은 플러스, 극소값은 마이너스. 자, 최고차항이 마이너스가 되면 이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아무튼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게 되면 극대값하고 극소값을 곱하게 되면 얘가 부호가 달라서 0보다 작습니다. 자, 두 번째, 중근 가지고 실근 갖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이게 x축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죠? 극소는 음수죠. 근데 극대가 뭐죠? 접하니까 0입니다. 그죠? 그래서 극대값하고 극소값을 곱하면 0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0인 거죠. 자, 밑으로 이렇게 접할 수도 있으니까, 그죠? 둘 중에 하나가 0이니까 두 개 곱해버리면 0 돼버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실근 하나 가지고 허근 두 개 가지는 경우, 밑에 있는 이런 경우가 있죠. 이러면 어떻습니까? 극대극소가 x축을 기준으로 한쪽에만 몰려 있죠. 부호가 같습니다. 그래서 극대값하고 극소값을 곱하게 되면 부호가 같기 때문에 0보다 크게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일단 요거는 뭐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외우고 있으면 좋겠지만 뭐 그래프만 그려보면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이렇게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서 찾아보는 것이 훨씬 더 매력적인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정식 활용 마무리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부등식 활용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등식 활용. 자, 부등식 활용은 자, 이런 경우입니다.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등식을 푸세요 라고 하면 인수분해 해가지고 뭐보다 크다 작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부등식이 성립할 조건 같은 것들을 묻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나요?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도 또한 그래프를 이용합니다. 얘도 마찬가지 그래프를 이용하게 됩니다. 오케이? 똑같이 얘도 부등호를 기준으로 이쪽에 있는 녀석을 이쪽에 있는 녀석을 따로따로 함수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 또한 함수로 생각을 해서 잘 보세요. y는 fx라는 녀석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 다음 y는 0이라는 그래프를 그립니다. 자, 부등호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y는 fx가 y는 0보다 크거나 같게끔 그래프를 그리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쪽이 이쪽보다 크거나 같게 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까? 뭐 이런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함수로 보게 되면 이쪽도 y값이고 이쪽도 y값이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녀석의 함수가 오른쪽에 있는 함수보다 크다. 그 말은 y값이 더 크다라는 거죠. y값이 더 크다라는 것은 위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자, 요 녀석은 푸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이 녀석이 이 녀석보다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fx의 그래프를 그려서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가장 작은 값. 그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성립하겠죠. 당연히 이 함수 fx의 최소값을 구할 때도 당연히 미분이 필요합니다. 최소값 어떻게 구했죠? 구간의 양 끝점, 그 다음에 극소값 다 구해서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fx가 있고 gx가 있고 얘도 이런 형태의 부등식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부등호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을 하나의 함수로 잡게 됩니다. 그래서 y는 fx 그래프 그립니다. 그 다음에 y는 gx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y는 fx 그래프가 y는 gx 그래프보다 위쪽에, 그죠? 이 녀석이 위쪽에, 이쪽이 위쪽에 그래프가 그려지게끔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맞습니까?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풀이가 하나 있는데, 자, 이거는 이거 그래프 그리고 이거 그래프 그리려고 하니 어렵더라 이 말입니다. 한쪽은 되는데 한쪽은 너무 어려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얘를 이렇게 fx-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를 그러면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죠. 이해되시나요? 자, 무슨 말이냐면 y는 fx-gx하고 y는 0하고 그래프를 그려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도 되죠. 맞습니까? 또 하나의 방법은 뭐죠? fx-gx의 뭐를 구했어?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해서 이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죠? 네. 조금 빠르지만 동영상이 이렇게 영상으로 있기 때문에 조금 돌려서 봐도 될 것 같아가지고 조금 좀 빠르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마찬가지로 또 계약이라고 하네요. 등교를 해서 질문을 받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각자 풀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중간고사 시험 범위 마지막입니다. 속도와 가속도가 있습니다. 증명 과정은 좀 생략을 하고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도와 가속도는 일단 적분까지 배워야지 좀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일단 미분에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속도와 가속도는 일단 미적분에서는 수직선 상에서의 운동만 다룹니다. 조금 이상하죠? 왜? 앞으로 수직선 상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수직선 이런 거잖아. 그치? 자, 오른쪽, 왼쪽, 앞으로, 뒤로 이런 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 상황에서는 로봇 청소기처럼 얘가 그냥 앞으로 뒤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막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죠. 그죠? 그잖아.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 로봇 청소기가. 근데 이런 것들은 이 순간순간 속도와 가속도는 어떻게 이야기할까? 궁금하죠.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0입니다. 0? 원점입니다. 원점. 그죠? 그러면 어떤 점이 여기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 점 P의 위치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치는 X라고 생각을 하고요. X라고 표시를 하고요. 이 위치는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변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위치 X는 시간에 대한 함수입니다. 중요합니다. 자, 위치는 시간에 대한 함수입니다. 됐죠? 그래서 결론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위치 즉 x는 ft 맞나요? 이 녀석을 뭐에 관한 함수? t에 관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t에 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속도가 됩니다. 속도가 됩니다. 외우면 좋겠습니다. 순간적인 속도가 됩니다. 순간적인 속도. 그죠? 미분하면 속도. 또다시 이 속도를, 속도는 표기를 이렇게 합니다. V. 미분했으니까 F't.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속도를 미분하게 되면 얘는 많이 들어본 가속도가 됩니다. 가속도는 스몰 a로 쓰게 됩니다. 되셨나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교과서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또 궁금하면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일단 이게 그러면 미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보이죠? f 프라임 t. 그죠? 이건 도함수네요. 위치의 도함수. 그죠? 그럼 이 도함수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뭐가 중요하다? 부호. 그죠? f 프라임 t의 부호 변화. 그죠? 즉 속도의 부호 변화와 관련된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수능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원함수고 이 녀석이 도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녀석이 원함수고 이 녀석이 도함수가 되는 거죠. 그죠? 단계가 두 단계가 이루어지지만 아무튼 원함수하고 도함수와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요. 이 또한 그래프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개념 하나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도라는 말이 있고 속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속도와 속력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속력은 속도의 크기입니다. 속도의 크기. 이해되셨나요? 속도의 크기. 자, 요거는 한번 볼까요? 속도는 이거는 속도의 크기. 속도의 크기. 자, 그러면 f't의 부호 변화죠. 그러면 f't는 중요한 게 부호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호라는 것은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다라는 거죠.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다. 근데 속력은 플러스 마이너스 생략하고 그냥 양수만 취급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속도는 자, 이런 말입니다. 0을 기준으로 해서 그죠? 이쪽으로 쭉 가죠. 속도가 플러스다. 자, 그러면 속도가 플러스면은 해석을 잘 해봐야 되는데 f't가 플러스죠. 그러면 f't가 플러스면은 뭐죠? 원함수가 증가죠. 위치가 증가하게 됩니다. 맞나요? 위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0을 기준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가게 되면 위치가 점점 증가하게 되죠.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왼쪽으로 오게 되면 위치가 점점 감소하게 되죠. 즉 방향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치하고 속도는. 그런데 속력은 절대값을 취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은 방향을 이야기하는 위치가 미분이 되어서 속도인데요. 자, 여기서 하나 되게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그러면 방향을 이야기하지 않는 속력은 뭐를 미분하게 되면 즉 방향하고 상관이 없는 위치하고 비슷한 어떤 물리량의 어떤 값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이 뭘까요? 예를 들어서 자 0에서 출발을 해서 이만큼 5를 갔습니다. 그런데 얘가 반대로 다시 5로 온 거죠. 그러면 위치는 뭐가 될까요? 플러스 5, 마이너스 5, 0입니다. 그런데 나는 얼마만큼 움직인 거죠? 5, 다시 5. 금방 이야기할 때는 방향을 이야기하지 않은 거죠. 5만큼 갔고 5만큼 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총 얼마 갔죠? 10을 간 거죠. 이 녀석을 물리량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위치가 아니라 움직인 거리라고 물리량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향을 고려하는 위치 미분하면 방향을 고려하는 속도, 움직인 거리는 방향이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미분하게 되면
방향을 생각하지 않는 속력이라는 물리량을 가지게 됩니다. 즉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절대값이 됩니다. 되셨죠? 어렵나요? 자, 마지막으로 또 진짜 마지막입니다. 속도가 0인 지점이 있습니다. 속도가 0. 방향을 고려합니다. 속도가 0입니다. 언제일까요? 첫 번째 정지 상태입니다. 두 번째 언젠가요? 속도. 자, 오른쪽 갈 때, 자, 만약에 차가 있는데 오른쪽 갈 때 뭐 차가 쫙 갑니다. 속도를 점점점 높여서, 그죠? 근데 순간적으로 그러면 순간적으로는 반대로 가려면 순간적으로는 속도가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 그런 점이 속도가 0인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게 이렇게 수직선상에서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도 있냐면 뭐 있을까요? 공을 위로 던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수직 운동, 그죠? 좀 뭐 수직선에 이렇게 뭐 세웠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수직 운동을 위로 공을 빵 던진 거야. 그러면 최고점에 도달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쏙 됐다가 쫙 밑으로 다시 떨어지겠죠. 그래서 속도가 0인 지점은 이렇게 세 군데, 정지, 운동 방향이 바뀌고 수직 운동 때 최고점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중간고사 시험 범위 개념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